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당 2층 룸.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그 앞에는 시아버지와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그리고 저와 남편이 일렬로 앉아 있었죠.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들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이순이에요. 올해 40살이고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죠.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큰형님은 증권회사 임원이고 둘째 형님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지.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올해 75이신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동산으로 꽤 재산을 모으셨죠. 서울의 오피스텔 3채, 상가 건물 2채를 갖고 계셨어요.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큰형님이 말을 꺼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나도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나이 아니냐. 너희들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려고 한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째 준혁이, 너는 장남이니까 강남 오피스텔 2채를 준다. 월세 수입이 꽤 괜찮을 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큰형수님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둘째 준석이, 너는 사업하니까 현금이 필요하겠지. 종로 상가 건물 2채를 준다. 팔아도 되고 임대를 놔도 되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형님의 목소리가 들뜨어 있었어요. 둘째 형수님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희 쪽을 봤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구나. 준호야. 네, 아버지.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는 막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희한테 줄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나중에 죽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알겠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지금 당장 재산을 받는데 저희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다고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지금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없다. 형들은 다 자리 잡았으니까 지금 필요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잖아. 나중에 받아도 되지.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화를 내면 욕심 많은 막내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큰형님 내외와 둘째 형님 내외는 기분 좋게 웃으며 애기를 나눴지만 저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왜요? 당신 잘못 없잖아요. 형들은 지금 봤는데 우리만.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살면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 아버님이시다. 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어제 드신 약이 떨어졌는데 지금 병원 가서 받아올 수 있겠니? 네? 지금요? 큰아버님이나 둘째 아버님한테 부탁하시면 큰애는 회사 회의 있고 둘째는 지방 출장 갔다더라. 너희 회사에서 가깝잖아. 부탁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회사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이틀 뒤에는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시대. 빨리 와야겠다. 남편과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를 몰고 도곡동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프시다고. 아,
그게 좀 전에 나아졌다. 너희 왔으니까 다행이네. 아침에 먹고 가거라. 새벽 5시에 서울을 가로질러 왔는데 이미 괜찮으시다고요? 그것도 전화로 말씀 안 하시고요? 일주일 뒤에는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아버지 오늘 저녁 드시고 체하신 것 같아.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아버님, 지금 10시인데요. 내일 아침에 아이고 배야. 내가 밤새 이렇게 있으라고? 네가 효자손 같은 며느리라더니 실망이구나. 결국 남편이 차를 몰고 24시간 약국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온 전화가 벌써 37통이었어요. 병원 모시고 가기, 약 사다 드리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반찬에다 드리기. 여보, 우리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 형님들은 한 번도 안 가시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형들은 재산도 받았고 바쁘잖아. 우리가 좀 더 해드려야지. 재산 받았으면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린 나중에 받는다면서 지금 다 하라고요? 여보, 목소리 낮춰. 아버지가 우리 위하는 마음에 나중에 주신다는 건데 왜 그래?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이용당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2달째 되던 날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고생 많네요. 아, 네, 형님. 아버지가 자꾸 재수 씨 부르신다는데 우리도 미안하긴 한데 워낙 바빠서 이해해 주세요. 형님. 그런데 저희도 회사 다니는데 너무 자주. 아이고, 준호 너희는 형들이 재산 다 받아서 나중에 아버지 아파트 받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재산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게 그 나중에 대가라고요. 3달째 전화가 79통을 넘었어요. 거의 매일 밤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아버지 오늘 혈압약 먹는 거 깜빡했는데 지금 가져다 줄 수 있니? 순이야,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파스 좀 사다 줘라. 순이야, 심심한데 와서 말동무 좀 해줘. 저는 회사에서 조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늦게까지 시아버지 댁을 오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민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설마 시댁 때문에? 언니 매일 점심시간에 어디 가고 퇴근하자마자 뛰어나가던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언니, 민지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제야 저는 모든 걸 털어놨죠. 시아버지의 재산 분배, 끊임없는 전화, 형님들의 무관심. 언니, 그거 이용당하는 거예요. 재산은 형님들 주고 일은 언니한테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아버지신데 시아버지도 공평하게 하셔야죠. 언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민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아버지 밤에 잠이 안 와. 와서 차 한 잔 같이 하자.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뭐? 네가 지금 아버지 부탁을 거절하는 거냐? 아버님, 저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는 무슨? 너네는 나중에 내 아파트 받을 사람들이잖아. 그 정도도 못 해주면서 재산은 받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제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넉 달째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여보, 우리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뭘? 이렇게는 못하겠어. 형님들이랑 공평하게 나눠서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는 빠질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모르겠어. 우리만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고. 저는 남편에게 제 다이어리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지난 4개월간 시아버지한테 받은 전화, 병원 동행, 집안일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89통. 전화만 89통이야. 형님들은 한 번이라도 갔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봐. 내가 쓴 돈. 약값, 병원비, 택시비, 밥값.
480만 원이야. 형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나눠달라고 했어? 아니지. 우리가 나중에 재산 받을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도 뭐, 나중에가 언제인데. 아버님은 건강하셔. 10년, 20년.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재산 필요 없어. 아버님 아파트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편하게 살고 싶어.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댁으로 향했죠. 아버지,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큰형님 내외, 둘째 형님 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우연인지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할 말? 뭔데? 아버님께서 4개월 전에 재산을 나누셨잖아요. 형님들은 지금 받으시고 저희는 나중에 받기로. 그래, 그런데 저희 나중에 안 받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저희 못 받겠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지난 4개월간 아버님께 받은 전화가 89통입니다. 평균 일주일에 5번씩 전화 오셨어요. 병원은 14번 모셨고 약은 23번 사다 드렸어요. 청소는 8번, 반찬은 17번 해다 드렸죠.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 너희가 효도하는 거지. 효도요. 그럼 형님들은요? 제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을 봤어요. 큰형님, 지난 4개월간 아버님 댁에 몇 번 가셨어요? 큰형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둘째 형님은요? 한 번이라도 가셨나요? 둘째 형님도 시선을 피했죠. 형님들은 재산 받으셨으니까 할 필요 없으시다며요. 그럼 저희는요? 나중에 받을지도 모르는 아파트 때문에 지금 다 하라고요? 이게 지금 대든 거냐?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회사 다니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재산 못 받는다. 네, 안 받을게요. 그 대신 저희도 이제 못합니다. 야,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형님들 하시면 되잖아요. 재산도 받으셨으니까. 제가 큰형님을 봤어요. 큰형님, 오피스텔 이체 받으셨죠?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신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조금만 내서 간병인 고용하세요. 그리고 둘째 형님을 봤어요. 둘째 형님, 상가 건물 이체 받으셨죠? 그거 팔면 20억은 되실 거예요. 그 돈으로 아버님 요양원 보내시면 되잖아요. 야, 이게 지금 버릇없이. 둘째 형수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버릇없는 건 형수님이세요. 재산은 받고 부모님은 안 모시려는 게 버릇없는 거죠. 순이야,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평등하게 나눠주시지 그랬어요. 세 아들한테 한 채씩 주시고 나머지 두 채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로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두 아들한테만 다 주시고 막내한테는 나중에 주신다면서 지금 부려먹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부려먹었다고? 89통이요. 아버님. 89번이나 저희한테만 전화하셨어요. 형님들한테는 한 통도 안 하셨죠. 시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 못된 것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냐? 아니에요. 오래 사세요. 대신 공평하게 하세요. 세 아들 다 아드님이잖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형님들, 아버님 잘 모시세요. 저희는 이제 못합니다. 야, 너희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형님들 계시잖아요. 저희는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아버지와 형님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겠어? 우리 완전히 인연 끊는 거야.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죠. 다음 날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큰형님, 둘째 형님, 큰형수님, 둘째 형수님, 돌아가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문자도 왔어요. 큰형님, 준호야, 형이다. 너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그래? 둘째 형님, 동생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큰형수님, 재수씨, 너무 하시네요. 아버님 건강 악화되시면 책임질 거예요? 둘째 형수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시아버지 버리고 가면서 재산은 포기 안 한다고요? 마지막 문자가 웃겼어요. 재산 포기했다니까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는 계속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로 큰형님이 찾아왔대요. 준호야, 형이다. 좀 이야기 좀 하자. 형님, 회사까지 찾아오실 일은. 아, 미안하다. 근데 너희 연락이 안 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셔. 형님이 모시면 되잖아요. 그게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형님은 바쁘시고 저는 안 바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워낙 잘해줬으니까 아버지가 너희만 찾으시잖아. 그럼 형님이 지금부터 잘해드리시면 되죠. 야, 김준호, 형한테 이럴 거야? 형님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 하는 겁니다. 형님도 아드님이시잖아요. 큰형님이 회사 앞까지 따라와서 소리쳤대요. 야, 너희 이러다가 진짜 한 푼도 못 받는다. 네, 괜찮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을 꽉 안아줬어요. 당신 잘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이번에는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준호야, 형이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형님이 모시고 가세요. 그게 나는 지방 출장이 있어서. 큰형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대. 그럼 내일 가시면 되잖아요. 야, 환자가 아픈데 내일 가? 넌 회사 빼고 갈 수 있잖아. 저도 중요한 프로젝트 있는데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버지 죽으면 후회할 거야. 형님, 아버지 안 돌아가셔요. 건강하시니까 형님이 모시고 가시면 돼요. 이 이기적인 새끼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희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1달이 지났어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문자가 왔어요. 큰형님,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다. 네가 오든 말든 상관없지만 일단 알려는 준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병문안은 가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신데. 저희는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은 아니고 일반 병실이었죠.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왔구나. 어디가 편찮으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순이야. 네, 아버님. 내가 미안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구나. 나도 생각해보니 불공평했어. 아버지, 너희가 떠나고 나서 큰애들한테 부탁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더라. 그래서야 알았지.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있었는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재산을 다시 정리하려고 한다. 아버지, 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괜찮으세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순이야, 그래도 아버님, 그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요. 새 아들한테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전화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병원도 돌아가면서 모시게 하시고, 그럼 저희도 일사문할게요.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저희는 그날 병원을 나왔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저희를 따라 나왔죠. 준호야, 순희 씨. 큰형님이 불렀어요.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 둘째 형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할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들, 저희는 괜찮아요. 그냥 공평하게만 하시면 돼요. 형님들도 아드님이고 저희 남편도 아드님이잖아요. 그 후로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새아들에게 돌아가며 전화하셨어요. 병원도 번갈아 가며 모셨죠. 청소나 반찬도 새 집에서 나눠서 했어요. 처음에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서툴렀어요. 시아버지도 불편해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준호야, 순이야, 내가 유언장을 다시 썼다. 아버님, 그러지 않으셔도. 아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도곡동 아파트는 너희한테, 남은 오피스텔 하나는 세 형제가 공동 명의로 가져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제사 비용 쓰고 남으면 세 형제가 나눠 가져. 아버지, 그리고 순이야. 네, 아버님. 내가 네 다이어리를 봤다. 네가 그동안 쓴 돈 480만 원. 이거 받아라. 시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건 정말 받아. 이건 내가 내한테 진 빚이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어리석은 아버지로 살았을 거야.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님, 돈은 됐어요. 그냥 저희한테 공평하게 대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이제 제대로 효도하는 법을 배웠죠. 어느 일요일, 세 형제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순이야, 네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거야. 네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 큰형 수님과 둘째 형수님도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이제는 그분들도 공평하게 나눠서 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우리 같이 용기 낸 거잖아요. 맞아. 우리 같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재산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배웠어요. 착하다고 해서 이용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불공평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공평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제 다이어리를 보면 지난 4개월간의 기록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공평하게 산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다.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이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진짜 어른이 되었어. 사랑해. 저는 그 페이지를 볼 때마다 웃게 돼요. 힘들었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해요. 시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세 형제는 골고루 효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가끔 친구들이 물어요. 언니, 그때 진짜 재산 포기할 각오였어요? 응, 진짜였어. 재산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하니까. 후회 안 해요? 전혀. 오히려 그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진짜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증명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용당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요.